중국은 다자 시스템을 끌고 가려는 국가고 미국은 다자 시스템을 깨려는 국가다라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종식이 되면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거다. 그렇죠.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모든 화제의 중심은 트럼프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소셜, 트럼프 소셜,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매일 획폭탄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말을 보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원래 기존의 20% 관세에다 10%쯤 추가 40%까지 왔잖아요. 네, 뭐 60%까지 가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중국의 반응이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공언한 거에 비하면 60% 공언한 거에 비하면 이제 10%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한 25% 정도 관세가 부과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트럼프 일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 부과를 천명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25% 정도가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무역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 2,500조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수입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제대로 이제 이행을 못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60% 공언은 한 번에 60%를 때리겠다는 건 사실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씩 하면서 보면서 가겠다라는 이제 의중을 드러낸 거니까 중국도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사실 3월 4일에 10% 관세 추가 부과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미국에 끌려가는 듯한 이제 이런 인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 4년도 견뎠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4년도 견뎠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을 계속 압박해서 주저앉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거보다 더 센 게 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분석과도 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그 국무장관인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그 월츠 전략비서관, 안보비서관 같은 경우는 더 강경한 모습. 벤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무 라인이나 재무 라인 또는 USTR 같은 데는 약간 그래도 무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정을 하는 듯한 내부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지금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이 한 해 1년간의 이제 중국의 경제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이런 데서 큰 그림을 띄워놓고 이제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근데 트럼프가 10% 관세 부과하고 바로 중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보복 관세를 천명하니까 난 시진핑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얘기하지 않겠다 또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서로 한 번씩 던지고 예, 지금 반응을 이제, 서로 지금 기다리는 네, 거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양해에서 그 중국의 그 희귀류, 휘토류, 네. 휘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거론이 됐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모든 거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원래 이제 히토류를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 지금 한 80몇 %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미국에도 히토류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이게 히토류는 원소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상당히 동반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 이제 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중국이 하는 거를 이제 사실 용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중국이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극한 대결로 가는 거죠. 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히토류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데서 뭐 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전략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타격을 받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극한 쪽으로는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은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당장 미국이 이걸 대체할 수 없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 걸 갖다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일종의 그 레버리지로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광산을 국유화하고 네. 통제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도 상당 부분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최후의 카드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이제 무역을 고만하자는 거다. 이렇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중국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미국을 추격한 것도 있고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이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 회사의 설계와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로 이루어지는데 7나노까지는 이전의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AI 플러스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그런 그 안정적인 하이엔드 반도체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면 그건 정말 뭐 관세 60%도 그렇고, 이래서 이게 정말 무역 전쟁으로 번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아마 정말 상당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1920년대 그 대공황 그때 일어났던 현상하고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최악의 파국은 막기 위한 어떤 막을 것이다. 네, 이런 네.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이 한 방씩 서로 때리고 감정이 상하고 상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종국적으로 어디가 더 불리하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이 미중 간의 격돌, 정말로 격돌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볼까, 중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볼까? 손해는 분명히 둘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그렇게 강력하게 끝까지 대척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자신들한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섭거나 뭐 미국이 더 세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어쨌든 40%를 공급을 받아서 만들고 그걸 수출해서 하는 이런 구조, 미국하고 다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수, 소비, 투자, 그다음에 이 수출, 이 중에서 수출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수 경기도 진작에 안 되는 가운데 중국의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누울 자리도 안 보고 계속 싸워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중국이 조금 더 불리하다. 그렇다면 그런 파국까지는 중국이 끌고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이 또 대비했던 것이 결국 중국의 내수 소비를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네. 그것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아니 중국 증시가 요새 난리가 났어요.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급등하고 그 증시 그거는 이제 민영기업과의 그 대화를 6년 만에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소위 국영기업, 그러니까 국진민태라고 하잖아요. 이제 민영기업의 어떤 혁신 역량이라든가 기술 개발 역량을 의도적으로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좀 눌렀단 말이죠. 네. 원래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니까 공유제가 위주가 돼야 되는데 개혁 개방을 하면서 특히 장저민 시대 때 그런 정책이 나온 거예요. 중국은 공유제 경제가 핵심이지만 민영 경제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 시대 오면서 만약에 이 민영 경제 성분이 공유 성분보다 훨씬 세진다면 공산당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그럼 공산당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영 성분들을 약간 압박하기 시작한 거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리바바의 마윈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낭인 생활 비슷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텐센트라든가 이런 소위 중국형 혁신 기업들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뭐 많이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에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그 새로운 기업이 하나도 진입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활성화됐으면 어떤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업이 돼서 또 세계적 기업이 됐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렇게 된다면 외자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작년만 해도 27%가 감소를 했고 재작년에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간 자본은 발표도 안 해요. 그렇죠. 감소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과 연계하려는 외국 자본이 굉장히 없어지는데, 이런 조치가 나옴으로써 이제 시진핑 체제가 그런 데 대해서 일정한 문호를 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증시 같은 데서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받쳐줘야 그치. 되고, 뭔가 매출로 이어져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수가 받쳐지면서 여기에 맞는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민간 기업 투자가. 민간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부 고정자산 투자로 하드 캐리를 하면, 그거는 뭐 SOC 건설이나 이런 거니까 직접적으로 민간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마윈이 바로 시진핑 만나고 나서 뭐 76조를 AI에 투자하겠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이 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그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이 증시 이쪽이 지금 화랑 국면을 표면적으로 맞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내수로 받쳐줘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중국 증시의 폭락의 시작점이었던 그 공동부유가 사실상 철회된 걸로 지금 봐야 되나요?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요. 공동부유도 중요하고 민간기업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동부유론은 원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들고 왔던 거예요. 그때는 공부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게 사실 공동부유의 줄임말이 공부죠. 근데 이걸 깬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이 공부보다 지금 중국은 선부론, 우선 일부분 지역 사람들이 우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선부론이거든요. 그러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민간 섹터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리고 민간 섹터를 보고 많은 국가가 투자를 한 거고, 이 민간 섹터를 용인하는 중국 정부를 보고 이제 국제시장과 호흡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 체제를
독자형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 해외 투자자나 여기에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철회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사실은 작년부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동부유로를 자꾸 꺼내봐야 중국 경제 플러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투자자들한테 전혀 매력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폐기했다기보다는 최대한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면서 분위기를 좀 경제 발전이나 이런 투자 유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민영 기업의 활성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건 이제 어떤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 얼마 전에 딥시크 뭐 세계에 충격을 줬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그 DDR4까지 따라잡았다 뭐 해가지고 뭐 되게 복잡한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스스로도 지금 우리 잡았어, 이제 좀 더 가면은 우리 다 따라잡고 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양자 컴퓨터 이런 거는 사실은 세계 최강의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그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가, 특히 일본이 먼저 이제 미국한테 받았으니까 적절한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과는 기술 이전이 막혀버린 상황이죠. 그렇죠. 장비도 못 쓰게 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전에 그 구 방식으로 지금 7나노까지 개발해서 화웨이 컴퓨터에, 핸드폰에 탑재를 하고, 물론 수율은 아직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20나노, 40나노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도 엄청 수입해서 쓰고, 우리도 그런 범용 반도체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적인 변화. 우리 공산당이 좋아하는 변증법의 차원에서 양적인 변화는 보편화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 요 부분이 이제 바로 지금 7나노 이상의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패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오고 있는 거죠. 네.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뭐 10분의 1, 그 다음에 뭐 100분의 1에 투자를 해서 10분의 1의 그 사용료를 내고 지금 오픈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규제하더라도 그 기술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다른 데서 정보가 새 나간다,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시장 수요라는 거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이겼다 이러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이익 창출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의 예를 들면 뭐 증권업계 보고서라든가, 물론 이제 국책기관은 그걸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도체 분야의 일정한 우리 기반을 닦은 거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상태로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거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아마 머리들이 아프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들 또 일부 매기고 있잖아요. 네네. 농산물이라든가 네네.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런 한편은 이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뭐 중국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캐나다, 그렇죠. 멕시코 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네. 한편에서는
이제 WTO를 미국이 인정을 안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구속력이 있나 이런 의견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국가가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WTO가 사법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중국도 알죠. 그게 제소한다라는 의미는 중국은 다자 시스템을 끌고 가려는 국가고 미국은 다자 시스템을 깨려는 국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자무역 질서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발전을 해왔는데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그거를 깨고 자신들 위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거를 어필을 하는 거지 이 WTO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UN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 그런데 들어가서 N분의 1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인데 다른 부분은 이게 먹혀들질 않죠.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강공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자 질서를 선호하면서 다자 구도를 끌고 가려는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계속 어필을 하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저런 행동에 이 상대편에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중국적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오방을는 물론이고 모두 다 때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좀 그러니까 이제까지 멀어진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중국을 싫어하고 욕했던 이유, 네, 네. 그 이유가 지금 바로 미국에서 똑같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요, 그 이전에 이제 뭐 국제 정치학에서 그 강성 국가가 이제 힘 자랑을 하면서 주변국 뭐 그게 이제 우방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강성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가 다 오랑캐잖아요. 근데 오랑캐들이 합창을 합니다. 뭐 너만 나라냐. 그렇지. 지금 이제 그런 틈을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까지 그 중국의 패권 그 잡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신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미국도 비슷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다자 질서를 수호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저게 트럼프식 그 저런 관세 정책과 제재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계속되면 반발 세력이 생기게 돼 있고 중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런 데를 규합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사실은 중국을 제어하는데 가장 더 좋은 방법이 러시아와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분열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미중이 수교한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새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략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다분히 이전에 그 중국과 연합해서 소련을 견제하려던 것처럼 지금은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 또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종식이 되면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젤렌스키 그 회담 네. 그걸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네. 미국이 이렇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국인들 그 다음에 미국 뭐 트럼프 전쟁에 지쳐 있다. 매일같이 전쟁에 뭔가 그렇습니다. 휘말려 있으니까 네. 돈과 뭐 여러 가지 에너지와 자기네 나라 군인들의 어떤 생명이 자꾸 맞습니다. 사라져 가니까 무조건 이제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무조건 전쟁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개입 안 해. 남의 나라 전쟁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것이 혹시나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중국이 양안, 그러니까 대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저 분명히 싫어할 거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케이스와
대만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EU에 가입을 했으면 저렇게 안 되죠. 근데 이제 EU 가입도 안 되고, 지금 러시아가 볼 때는 나토가 동진하면서 이쪽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게 이제 자신의 위성국이라고 있는 벨라루스만 있고, 그 다음에 흑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굉장히 인색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니네 문제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바이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방비 올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젤렌스키가 강력 반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국인들이 보면, 특히 공화당이나 이쪽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너희는 끝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간이 없어진다라고 또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바로 가서 아유 뭐 이제 한마디로 잘못했다. 그리고 광물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중국의 이런 해안선이 한 1,7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일본 오키나와의 열도가 이렇게 센카쿠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만이 중국의 관제권 안에, 통제권 안에 들어가면 이 1,700km 해안선, 그 밑에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태평양이 완전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으로 다르죠. 아, 지형적 중요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게 바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지나서 그게 말레카 해협, 그래서 인도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종의 주요 수송로이기도 하고 중국 방어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거니까, 그런 거를 더 염두에 두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19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45억 불 무상 원조를 통해서 대만을 이 소위 무장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르죠. 이제 사건이 생기고 나서 침략을 당하니까 도와주는 거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중국이 섣불리 움직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폐해가 아마 훨씬 클 거고요. 만약에 속전속결로 며칠 안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면 모험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적어도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주요 식량 수입국이고, 식량 자급률이 뭐 6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50%밖에 자급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육로로, 수송관으로 오는 거 빼고는 전부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원유가 바닷길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남중국해 전해가 말레카 해협입니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여기 막아버리면 석유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칫 잘못해서 대만 점령이나 이런 데 실패하게 되면 그거는 거꾸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도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뭐 TSMC가 다 뺏어갔다 그러지만 속으로 대만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